비트겐슈타인 B. 하이데거가 존재에 대해서 탐구했다면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에 대해서 탐구했다. 그리고 그는 철학에서의 모든 문제는 언어 사용이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했다. 그가 언어를 탐구했다는 것은 철학 전체와 세계 전체를 탐구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형적인 천재의 모습을 하고 있던 비트겐슈타인은 19세기 말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나 20세기에 유럽을 무대로 활동했다. 광기 어리고 수도승의 면모를 보였던 그의 삶도 특이하지만 우리는 그의 이론에만 집중해 보려 한다. 그의 철학은 젊었을 때와 나이 들었을 때로 나뉜다. 보통 전자를 전기철학, 후자를 후기철학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전기와 후기의 철학이 너무나도 대조적인 까닭이다. 하지만 각각의 철학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후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전기철학을 대표하는 저서는 논리철학 논고로 여기서 비트겐슈타인은 두 가지를 구분한다. 하나는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는 철학자들이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함으로써 철학적 문제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철학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언어를 정밀화하고 형식적 논리적으로 오류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전기 사상을 대표하는 개념인 그림 이론은 이러한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언어는 그림과 동일하다. 그림을 그릴 때 세계의 실제 대상들이 화폭 안에 대응되어 그려지듯이 언어도 세계의 대상과 대응해야만 한다. 그림 이론에 따르면 이름은 대상과 일치해야 하고 명제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언어는 세계와 일치하게 된다. 언어는 세계를 묘사한다. 당연한 말 아닌가? 도대체 누구나 당연히 아는 말을 왜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을 정교한 형식 언어의 논리성으로 알아볼 수 없게 풀어나간다는 점에서 경이롭다. 또한 이를 통해 그가 이룬 성과가 중요하다. 그림 이론이 도달하는 결론은 모든 철학적 문제가 세계와 대응하지 않는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철학, 종교, 윤리, 형 이상학에서 말하는 신, 영혼, 자아, 도덕은 실제 그것과 대응하는 것이 없어서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는다. 그런데도 실제 세계와 대응하지 않는 언어를 사용해왔기 때문에 철학은 복잡하고 고통스러워졌다. 이제 철학자의 임무는 잘못된 언어 사용 방식을 지적하고 이를 해소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그는 논리 철학 논고의 마지막을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라고 끝맺는다. 세계와 대응하지 않는 언어는 말할 수 없고 보여줄 수만 있다. 이 견해는 영국의 경험론과 이어지는 논리실증주의자들에게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경험론은 앞서 살펴보았듯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만 이론을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논리실증주의자들도 같은 맥락에서 경험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 그런 까닭에 논리실증주의자들에게 비트겐슈타인은 자신들의 이론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거목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없는 것을 무가치하다고 본 것이 아니었다. 반대로 그는 정말 중요한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말함으로써 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아름다움, 신성함, 도덕성은 말할 수 없고 보여줄 수만 있다. 논리실증주의자들은 당황했다. 언어를 바로잡음으로써 철학이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생각한 비트겐슈타인은 학계를 떠나서 방랑자나 수행자와 같은 삶을 살아갔다. 그러다가 중년이 되어 자신이 철학에 문제가 있었음을 깨닫고 다 끝내지 못한 철학의 문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학계로 돌아왔다. 학계에서는 이에 대해 신이 돌아왔다 라고 표현했다. 그의 후기 철학을 대표하는 저서는 유고작이 된 철학적 탐구다. 그가 잘못이라고 깨달은 점은 논리철학 논고에서 다루는 언어가
인위적인 특수한 언어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일상생활에서의 방대한 언어는 1대1로 세계와 대응하는 것이 아니었다. 일상 언어에서 중요한 것은 명제의 내적인 의미가 아니라 사용 맥락이었고, 일상 언어에서의 단어는 형식적으로 완벽하게 규정되기 어려웠다. 그는 스스로 논리 철학 논고에 반대했다. 철학적 탐구를 대표하는 개념은 가족 유사성이다. 이 개념은 단어가 하나의 대상으로 정확히 대응하지 않음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이 초기 이론인 그림 이론이 전제했던 세계와 언어의 대응이라는 개념을 무너뜨린다. 쉽게 말해서 말의 기본 단위인 단어조차도 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언어는 정의되지 않는다. 이것은 중요하다. 모든 학문과 종교와 철학이 가능한 기반은 안정된 언어 위에서이기 때문이다.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처럼 단어가 규정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학문과 종교와 철학은 허약한 모래 위에 쌓은 성일 뿐이다. 그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족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아빠, 엄마, 나, 동생, 바둑이 이렇게 5이 있다. 이들은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준의 언어관에서는 이들에게서 공통 부모를 추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중세에서 이미 다루었지만 단어란 개별적 존재들이 보편 개념이지 않는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들의 공통 분모를 찾을 수가 없다. 나는 동생과 닮았고 동생은 아빠와 닮았고 술 마신 아빠는 바둑이와 닮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전체의 공통점은 없다.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우리가 가족이라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상식과는 달리 공통 분모 때문이 아니라 다만 개체들이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게임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다. 세상에 무수히 많은 게임이 있다. 축구게임, 매스게임, 체스게임, 인터넷게임 등등. 하지만 이 모든 게임이 동일하게 공유하는 본질로서의 공통점이란 없다. 다만 개별적 게임끼리 마치 가족들처럼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은 단어가 공통 분모로서의 본질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는 곧 가족 유사성임을 밝힘으로써 단어가 규정되지 않음을 밝혔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신뢰하고 있었던 언어의 본질이 허구임을 보여줌으로써 언어의 벽돌로 쌓은 서구 철학이 본질주의는 무너진다. 원래 규정되지 않은 것이 단어이고 이에 따라 언어 자체가 정확하게 규정되지 않는다고 할 때 이러한 언어를 가지고 논쟁을 벌인 서구 사회 전체는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일을 해온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이 전기 철학은 경험론과 이어지지만 후기 철학은 서구 사회의 근간을 흔든다는 점에서 회의주의적인 측면이 보인다. 실존주의 C. 근대 이성주의의 붕괴와 두 차례의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는 개인과 사회의 가치관과 이념이 혼란 시대를 보내고 있었다. 동시에 냉전으로 인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체제 갈등은 사람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에서 사르트르의 실존주의가 탄생했다. 실존주의는 원래 키에르케고르나 야스퍼스 등에 의해 기존에 제시되었던 사상적 조주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인물은 20세기 프랑스에서 열정적으로 활약한 사르트르였다. 그는 실존주의를 유신론적 실존주의와 무신론적 실존주의로 나눠 키에르케고르를 전자에 배치하고 자신은 후자에 배치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실존주의자로 분류된 수많은 철학자와 작가, 사회운동가가 있어서 실존주의를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는 무수히 많은 사상가의 공통점만 추려서 간단히 알아보려고 한다. 실존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우선 존재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두 가지 방식으로 존재한다. 하나는 본질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실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자, 돼지, 인간이 세 가지 존재자를 생각해보자.
이자는 본질로서 존재한다. 이자의 본질은 단적으로 앉는 것으로 이자의 본질은 개별적 이자보다 중요하다. 다만 특정 이자가 다리가 부러져서 앉는 것이라는 본질을 상실했다면 그 이자는 폐기될 것이다. 이자에게 본질은 무엇보다도 선행한다. 마찬가지로 돼지도 본질로 존재한다. 돼지 본질은 먹는 것이다. 물론 돼지는 동의하지 않겠지만 반대 이사를 개진하지 않으니 우리가 규정하자. 만약 병에 걸려서 못 먹게 되었다면 돼지는 본질을 상실했으므로 살처분되고 말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존재도 생각해보자.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말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신인 피조물인가? 이 물음은 오랜 시간 서구 역사에서 종교와 철학과 과학으로 심도 있게 논쟁되어 왔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본질을 상실하면 인간을 파기할 만한 본질은 찾을 수 없다. 말하지 못해도 인간은 가치가 있고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인간은 가치가 있다. 즉 인간은 이자나 돼지처럼 단일한 본질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고정된 본질을 갖지 않고 그 자체로 존재하는 존재자에 대한 이름이 실존이다. 인간은 실존의 방식으로 존재한다. 문제는 규정되지 않고 자유로운 존재인 인간을 억압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집단들이 있다는 것이다. 국가, 사회, 가족, 관습, 도덕, 종교, 철학, 과학은 우리를 본질로 규정하려고 한다. 우리는 국민으로, 아들과 딸로, 피조물로, 이성적 존재로, 회사원으로, 군인으로 규정되어 왔고 스스로 그것이 자신이 본질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나의 본질이 아니며 나는 본질을 가질 수 있는 존재도 아니다. 그렇다면 본질로 존재하지 않는 나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나에게 뒤집어 씌워진 본질을 하나씩 벗어내고 어떠한 규정과 억압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면 나에게는 단지 세 가지만이 남게 된다. 그것은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사실이다. 인간은 규정되지 않고 절대적으로 자유로우며 실존하는 존재다. 사르트르는 이에 대해 인간은 자유롭도록 저주받은 존재다 라고 말했다. 여기서 저주는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인간이 숙명에 대한 강조적 표현이라고 하겠다. 기존의 권위와 체제에 저항하는 이러한 실존주의 사상은 1968년 유럽 68혁명이 사상적 토대를 마련했고 전 세계로 퍼져 탈근대적이고 탈이념적인 포스트 모던이 도래를 준비하게 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현대 철학을 정리해보자. 칸트와 니체 이후에 절대주의와 상대주의, 가시적 대립은 완화되고 현대 철학은 복잡하고 다양한 방향으로 확산되어 나갔다. 그중 우리는 현대 철학을 대표하는 하이데거와 비트겐슈타인을 알아보았다. 하이데거는 존재에 대한 탐구를 진행했고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탐구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회의주의적 측면이 세련되게 발전되어 온 실존주의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이후 사회는 우리가 이 책이 도입부인 진리의 역사에서 살펴보았던 포스트 모던이 등장이다.